그림은 깊고 음악은 넓다. 그림은 그 그림을 걸어놓은 정면에 가야 볼 수 있으며 그 길의 어느 골목에 그 길로 통하는 그 길의 어느 모퉁이에 작가는 서 있고 기다리고 있다. 음악은 움직일 수 없으나 퍼진다. 허나 그림은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내 그림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정직하고 직선적이며 당신을 속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게 나이고 내 그림이다. 환영한다. 나의 길에, 나의 골목에.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소송박물관 학예팀장 배대호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매년 소장 민화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호랑이를 소재로 하는 제말하니 온 호랑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화와 지역 예술가 백재중, 소연우, 유영미 등 3명의 지역 예술가들과 작품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후원하고 우리 박물관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2022년 9월 7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 이곳 경기대학교 소송박물관 2층에서 열립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방송은 우리 박물관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 라이브 클래스 온리 유입니다. 온라인에서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당신을 위한 라이브 클래스 총 3회에 걸쳐서 방송됩니다. 아마 앞부분에서 잘 보셨겠지만 윤열수, 천진기 선생님 모시고 1, 2회 방송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백재중 선생님을 모시고 호랑이 그림으로 변하다, 그리고 호랑이 이야기로 변하다 이어서 호랑이 빛나게 변하다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학생들과 참석을 신청해 주신 일반인 패널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특별전에 함께 하신 백재중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뒤쪽에 이렇게 보이는 작품이 우리 작가님 작품, 앞쪽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백 작가님께서는 국내외 전시뿐만 아니라 한예종, 그리고 아까 저한테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 이렇게 해서 파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디자인 강의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팀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일러스트레이터와 그리고 아트토이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백재중입니다. 우리 박물관 요 전시 마지막에 이렇게 학생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기념품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호랑이 스킨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달고 방송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본인을 작가나 예술가가 아니라 네.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소개하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일러스트레이터는 사실은 사파가로 설명이 되긴 하지만 현대에서는 그 개념이 그렇게 뭐 어떤 카테고라이징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상업 작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러스트레이터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가나 예술가는 굉장히 저한테는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작가와 예술가는 굉장히 크지만 네, 큰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바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라 너무 크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한예종에서 애니메이션 전공하셨는데 네. 특별하게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시게 된 뭐 계기나 그 전에 개원적인 예술학교 애니메이션을 나왔고 그때가 애니메이션과가 막 만들어질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 덕후였기 때문에 그 과가 생겼으니 들어갔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전시 이력을 제가 좀 보니까 해외 전시 이력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일본, 홍콩 이렇게 해서 많이 참여하셨어요. 한 30회 이상 네.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인연으로 해외 전시를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한 12년도부터 제가 전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과 출신들이 나와서 갤러리나 어떤 상업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을 때였어요. 저 때가 이제 시작점인 것 같고 제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이제 갤러리나 현대 미술에 이제 접근을 한 친구들이 생겼고 그 이유는 이제 애니메이션과가 생겼다는 거는 이제 네, 그 2000년 초반
거품이 빠졌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어떤 산업 기반이 지금 뭐 괜찮은 것들도 많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었고 제가 원하는 어떤 그 사회에서의 일 같은 것들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업들을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아닌 그림의 온전한 어떤 그 생명력을 좀 더 얻고 싶어서 했었고요. 외국 전시는 더불어서 그 약간 저 때만 해도 회화가 그때만 지금도 그렇지만 회화가 중심의 어떤 갤러리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애니메이션과나 그런 쪽에 있었던 그 작가들이 갤러리에 가기가 좀 약간 애매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눈을 돌려보니 그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막 생겼을 때였는데 외국 작가들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런 DM이나 메시지로 쉽게 소통을 하게 되고 친해지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전시를 같이 하고 작품 활동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태국, 대만, 일본 이런 홍콩 쪽에서 이제 작업을 네, 전시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그러다가 우리 박물관에서 이제 제 말 아니온 호랑이 이렇게 참여를 요청을 드렸고 또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 참여하시게 된 소감을 시작으로 한번 이야기하면 돼요. 이게 그 관이라는 곳에서 전시를 하는 건 저는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예. 이제 여기 박물관이잖아요. 네. 미술관도 있지만 박물관은 뭔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그 미술관이라면 뭔가 그렇구나 했지만 네. 박물관은 나 같은 사람이? 하지만 이제 그 작가 여기 같이 참여하셨던 유영미 작가님이 어떻게 또 건너 아셔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영광이죠. 그 미술관도 아닌 박물관에서 제 작업이 있다는 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신기하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처음 뵀을 때 놀라운 눈으로 쳐다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이번 전시가 이제 우리 소장 미나뿐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 작품이 이렇게 미나하고 함께 전시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그 뭐 여기 와서도 직접 봐서 놀랬지만 미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 미나는 그 이제 여기 관계자분과도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괴짜들이 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성으로 너무 건너뛰어서 그들의 사회나 그들의 언어나 어떤 습성들을 어떤 영화나 책으로만 알고 있지 분명히 그때도 괴짜들은 있었을 거고요. 그들만의 어떤 뭐 모임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이해하는 곳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언어가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뭐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그림들을 계속 쭉 봤는데 현 시대인 제 작업보다 어쩌면 더 과격하다는 게 세고 나쁘다기보다 굉장히 더 진보적인 느낌들이 들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멋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박물관에서 처음 미나를 가지고 계속 미나만 가지고 전시를 하다가 지역 작가들 네. 이렇게 해서 처음 받아들였을 네네. 때 상당한 사실 모험이고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해가 갈수록 그 우리의 도전과 모험이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작가님 표현대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작품이 과거에 평면 위주였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다양한 작품들을 하시는 작가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네.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이번 전시에서 전시된 작품 중에서 옐로우 썬더 네, 뒤쪽에 있는 저 작품하고 BJJ 타이거 메가 시리즈 네. 이번 전시 통해서 처음 공개됐는데 작품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 뒤에 있는 이 거의 100호에 준하는 네. 그림은 제 계속 하고 있는 호랑이 시리즈의 어떤 연작이고요. 그때 뭐 인터뷰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날 그 폭우가 오고 이제 막 번개가 치고 있었어요. 저 이제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저 이제 작업할 때 가끔 샌 음악을 듣거든요. 슬레이어를 듣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음악과 이제 천둥조 치고 제 호랑이를 그리면서 번개를 그리게 되고 좀 더 이제 이전과 다른 표현을 좀 써봤던 작업이었어요.
그 저런 오일 스틱을 처음 써봤고요. 굉장히 작업하면서 네,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과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어쨌거나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 호랑이들은 이 친구 이제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BJG 타이거 소프비 아트 토이는 2년 전에 처음 나왔던 제 아트 토이고요. 이 메가 사이즈 전보 타이거는 저번 달에 홍콩에서 전시를 하면서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는 민트색인데 이 블랭크, 그러니까 흰색 호랑이를 제가 홍콩에서 받아서 이 저희 소성박물관을 위해서 커스텀을 한 네, 하나뿐인 호랑이입니다. 요 흰색도 원래 네, 블랭크 원래 무늬인가요? 흰색인데 제가 다시 한 번씩 색칠을 했습니다. 예. 사실 오늘 뭐 이렇게 작가님 제가 두 번째 뵙는 네, 거죠. 네,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 이거 라이브 클래스 준비하면서 우리 박물관 학예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SNS 작가님 SNS를 소개해줘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봐서 두 번째 뵀는데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친밀감이 네,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앨범 커버라든지 뭐 네. 일러스트 이런 것들 이제 콜라보 많이 네, 진행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인연으로 시작하게 됐는지 아, 말씀해 주시면 그 좋겠네요. 초반에 그 12년도에 제가 작가 생활을 했던 그것과 연결이 되는데 저의 작업들은 대부분 초반까지 한 몇 년 전까지 제가 모든 일을 만들었거든요. 먼저 괜찮은 친구들한테 먼저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걸고 작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작업들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뭐 네, 앨범 작업은 워낙에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주변 건너 건너 이제 밴드를 한 친구들 혹은 이제 그 밴드 매니저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앨범 커버를 했었죠. 최초에 했었던 게 아마 이디오 테이프란 밴드였어요. 아주 최초는 12년도에 지금은 해체된 그 스타리 아이드라는 밴드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년 후에 이디오 테이프라는 테크노 이제 전자 락 밴드죠. 이디오 테이프라는 그 밴드의 RE 앨범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전자행이라는 밴드의 커버를 했었습니다. 그 아마 네, 영상이 저거는 나가는 거 같죠? 그 릴 호동이라고 이제 그 힙합하고 메달주 그게 뭐였죠? 하여튼 거기서 이제 약간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쪽 그 힙합 뮤지션하고도 그 전년도에 한번 작업을 했었는데 스톤십이라는 레이블에서 릴 호동이라는 분이 이번에 호랑이를 맞아서 이제 무흥이라는 앨범을 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제가 커버를 그려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SF 괴수 도의 백과라는 책이 5월 달에 나왔는데 이 책도 한 2년 전부터 고성배라는 이제 작가분과 같이 그 다음 해인 1년 정도를 작업을 쭉 해서 SF 괴수괴인 도의 백과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도 사실 저는 이제 저런 괴물이나 괴인이나 괴물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즐겁게 작업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꽤 많은 일러스트 양이어서 1년 가까이 저 책에 매달렸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 저희들한테 이제 포트폴리오 보내주셨는데 네.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2015년대 보그 잡지하고 콜라보를 하셨는데 네네. 그거 한번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요 사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호연 저 때는 정호연 모델 지금 배우가 됐지만 저 때는 정말 신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보그 그 에디터이신 분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 9주년인가 한국 보그 9주년 얼반 아트 특집으로 제가 이제 구퍼 형제라는 그 크루에 같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제 그림을 정호연 모델이 저렇게 들고 촬영을 했어서 그때 보그에 특별호에 실리게 됐었죠. 그때는 저분이 지금처럼 굉장한 배우가 될지 몰랐었는데 에디터분이 계속 저분 얘기를 했었어요. 예. 저 친구는 굉장한 분인 것 같다고. 예. 영광이었습니다. 저거는 원래 그 뒤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게 없고 그냥 벽이었는데 제가 한 그 보고 에디터분과 얘기를 하면서 이틀 정도 밤새서 뒤에 작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저 이미지는 제가 그려서 넣은 이미지입니다. 오늘 아마 저기 나온 탈을 탈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신 네. 것 같아요. 이 탈이 12년도에 그
최초의 구포 형제 전시를 가로수길에 에이세컨즈라는 브랜드가 생기면서 거기서 전시를 할 때 만들었던 탈이고요. 이 호랑이 이미지 하기 전에는 항상 이런 느낌의 작업을 했어서 탈을 만들고 그때 네, 공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백제중에게 콜라보는 지금까지 뭐 얘기 쭉 해주셨는데 이 전체적으로 콜라보 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일단 주시죠. 콜라보를 하면 이제 페이가 괜찮죠. 그리고 작가, 그러니까 보통의 상업 갤러리 회화 출신의 작가들과는 좀 더 유연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뭐 전공이란 게 무의미하지만 지금은 좀 더 유연한 어떤 작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을 것 같고 콜라보레이션이 이제 그 협업이란 말인데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작가와 기본적인 어떤 브랜드들이 협업을 해서 성공한 예들이 거의 200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트렌드가 왔었고 작가로서는 콜라보레이션은 굉장히 좋은 기회죠. 네. 네. 어떻게 기억에 남는 콜라보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아, 이거는 지금 속초에 예. 칠성조선소라는 곳에서 그 조선소. 예, 예. 그 속초 아트 페어를 하고 있는데 최초의 아트 페어를 속초에서 하고 있는데 무소속 연구소라는 곳이 기획을 하고 칠성조선소라는 70년 된 이제 목선 수리선이 있어요. 그것을 저의 예전 친구인 저 예전에 밴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노래를 하던 친구가 이 조선소를 물려받고 이제 한 5, 6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해서 굉장히 이제 속초에서는 핫클래스가 됐고요. 최초로 아트페어를 하면서 제가 그렸던 울산바이란 작업이 저 깃발 작업으로 네,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특별전에 전시되고 있는 비제제 타이거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네. 여기 테이블에도 뒤쪽에도 있고 아마 전시도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 배경이요. 예,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뭐 이것도 인터뷰에 있긴 하지만 음. 호랑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아이콘화되어 있는 이미지라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니까 쉽다는 게 좀 불경스럽지만 왜냐하면 너무 아이콘화돼 있고 그래픽적이잖아요. 동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호랑이 하면 누구나 아는데 카피바라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랑이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래픽한 친구여서 많은 작가들이 그림을 이미지화 작업을 하죠. 근데 저한테는 저의 성향과 너무 잘 맞아서 오히려 안 했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쪽 뒤에 있는 그 호랑이 카펫 실 18년도에 그 저희 동갑내기 호랑이띠 일본 작가 2명이랑 대만 홍콩 전시를 하면서 이제 카펫을 만들게 됐고 그때 이름을 BJ 타이거로 지었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그 다음 연도에 이 카펫을 본 카이즈원이란 홍콩 아트토이 회사에서 이제 컨택이 와서 이제 2년 전부터 제작을 해가지고 거의 1년 정도 걸리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도 초반 봄쯤에 이 친구가 이제 나오게 됐죠. 저는 그 덕후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덕후는 아니지만 이런 장난감이나 오래된 빈티지 토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간 꼭 내가 디자인한 토이를 만들고 싶어서 그 전부터 다른 회사들과 컨택을 하고 몇몇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꽤 오랫동안 그 일을 진행하다가 안 됐는데 오히려 저 카펫을 만들면서 이 친구가 나오게 됐죠.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친구입니다. 네. 마음껏 호랑이를 그릴 수도 있고. 작품에다가 이제 비제제 네. 성함 네. 약자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이니셜을 명명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혹시 이거 비제제가 붙은 다른 작품도 있는지. 비제지는 네,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면서 90년대 최초로 만든 제 그 다음 메일의 아이디이기도 한데 네, 그게 그냥 사실 제목이나 이름 정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호랑이니까 그냥 약자로 BJJ 타이거로 짓게 됐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뭐셨죠? 다른 작품. 다른 네, 작품들. 비제제가 붙은 다른 작품. 그 뒤로 BJ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작업, 그 제목 짓기가 제일 힘들어요. 제목 짓기가 제일 힘들어서
사실은 많은 작가분들이 생각을 오래 하고 고민하면서 작업도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그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의 대상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걸 꼭 그려야 되겠다는 그 작업실 가기 전에 차에서 생각하는 그거를 그리기도 하는데 항상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이후로 작품의 제목 짓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 이름을 그 이니셜화 된 것을 붙이고 뒤에 제목을 붙이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연작들을 꽤 했었습니다. BJJ는 브리질리안 주짓수라고 이제 다른 약자도 있어서 제 팔로우 등에 브리질리안 그러니까 주짓수 선수들이 초반에 팔로우를 해가지고 네 BJJ 아트로 이제 그들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선수들이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눌러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메일 할 때 약자가 네, BJJ. BJJ ART였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제 한메일 아이디가 재밌는 거지만 제 이야기가 하는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호랑이를 모티브로 작업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 그리고 또 이제 호랑이가 처음 등장한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전에 이 호랑이 카페 하기 전에 호랑이를 한번 그렸었어요. 보내드린 그 자료에도 있었을 텐데 지금의 호랑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 예. 좀 더 지금 나오네요. 글루미 타이거라고 했는데 그때가 한 18년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홍콩인가 대만 전시 태국 전시 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최초로 어떻게 큰 그림을 호랑이를 그리게 됐죠. 그러니까 제 그 스타일이 흑백 그 브러쉬 선과 그리고 다각형인 저 그 오방색 다각형들이 들어가 있는데 최초로 한번 실험을 해봤었어요. 저한테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호랑이를 계속 쭉 그리게 될 줄 몰랐었습니다. 저게 저 작품이 최초의 작품. 그렇죠. 인가요? 호랑이로서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호랑이를 이제 몰랐다는 게. 그 보통 이제 민화에서는 이제 호랑이 하면은 맹수고 또 이제 산신의 어떤 이 뜻을 받드는 사자의 역할 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이런 아주 정말 다양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타이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의미가 없으시면 넘어가. 근데 사실은 특별하지 않아요. 저를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약간 호랑이상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무섭기도 했고 그때 얼굴들이 각인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많은 작가들이 그렇지만 자기 얼굴을 비슷하게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재미도 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느낌들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 뭐 어떤 거라는 것들을 넘어서 항상 저를 그렸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미숙한 그러니까 작가로서 미숙한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스로 저를 표현한 그 단계들을 아직도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 얼굴을 그리시는 마음으로 그런 그리시는 느낌이 건가요?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조금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 그 우리 박물관에서 간 인터뷰에 보면 네. 호랑이는 조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네네. 어떤 뜻일까요? 조커가 이제 그 배트맨의 악역인 조커라기보다 예. 조커 카드처럼 이제 원카드 하면 조커 내면 7장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겨놓은 어떤 예. 이건 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지 않고도 게임은 끝나니까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아이콘화돼 있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쉬운 접근 같아서 게으른 접근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초반에. 그래서 이렇게 꽉 묻어뒀다가 네, 그 호랑이띠 일본 친구들과 이제 유닛으로 전시를 하게 되면서 네, 풀어놓게 됐죠.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해방된 느낌? 약간 왜냐면 예, 예. 언젠간 해야지 이렇게 꽉 잡아놓고 있었던 건데 네. 그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작품도 비제제 타이거 소프비 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처음 알게 됐어요. 소프비가 어떤? 소프비는 어렸을 때 팀장님도 아시겠죠. 어렸을 때 80년대 문방구 가면 지금이랑 다른 왕구처럼
이런 통으로 돼 있는 장난감들이 이제 철사에 매달려 있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돼지저금통 걸어놓듯이 어떻게 보면 제일 단순하고 음. 싼 제작비가 된 최초의 어떤 완구의 형태인데 그게 이제 일본식 영어이거든요. 소프트 바이닐 토이, 소프비. 예, 그걸 네. 일본식 영어로 해서 왜냐면 소프비란 그 일본 그러니까 그 장난감들이 최초의 그 일본의 어떤 그 초반 70년대 60년대 캐릭터들이 소프 형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소프비라는 건 뭐냐면 가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비가 적게 들고 쌌으며 그리고 얘는 사실 던져도 부서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들이 목욕탕 가지고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저도 그랬었고 네.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게 그때 문화를 이제 즐겼던 분들이 콜렉터가 되고 이제 3, 40대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층이 되고 토이 컬렉터들이 이제 소환을 했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아트 토이부터 시작해서 소프비까지 소환을 하고 이제 그 아트 토이에 소프비가 들어가면서 아티스트 소프비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비란 거는 소프트 바이닐의 일본식 영어입니다. 그 인형에 네네네 맞아요. 들어간 네네네 사람 몸체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거? 말랑말랑한. 아,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지고 네 놀던 맞습니다. 그거네요. 네. 아, 굉장히 익숙한 재료인데 이거가 제작하는 과정?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비가 이게 단순한 공정이에요. PVC를 이제 가열을 하면 이제 연성이 돼서 거의 액체화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금속 틀에다 넣고 탈폭이라고 하죠. 막 돌리는 곳에 넣은 다음에 뜨겁기 전에 집게로 잡아 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게 약간 방앗간에서 그떡 뽑는 그런 예, 정도의 예, 예. 공정인 거예요. 한 세네 가지 공정. 음. 불과 쇠와 물만 있으면. 그러니까 최초의 완구의 형태인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공장들이 많이 없죠. 없어지죠. 예. 그래서 일본에는 아직도 한두 군데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비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은 금형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아, 마치 을지로에 숨겨져 있는 어떤 공장처럼 예. 거기서 뽑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세계 공장이 중국이니까 바로 홍콩 위에 있는 선전에서 많이 만들고 있죠. 그리고 홍콩은 오래전부터 어떤 아시아의 무역 허브였잖아요. 네. 그래서 서양 문화, 그 동양 문화가 다 들어있던 곳이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외국계 그 서브컬처 문화나 애니메이션 문화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토이 콜렉터가 되고 이런 이제 아트 토이 메이커들이 됐었죠. 예. 그럼 선생님 작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 소프트웨어에서요. 예. 일단 내가 갖고 싶은 음. 걸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콜렉터이긴 하지만 이제 이걸 만들면서 많은 걸 배웠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손에 그립할 수 있는 그 그립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그 카이조원과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원래 여기다 배에다가 별 같은 걸 달려고 했었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이 친구의 이런 자세들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관절이 최소화할수록 금형이 적게 된다든지 뭐 그런 기본적인 생산적인 어떤 것들도 많이 배웠고 제가 느끼는 건 최대한 제가 마스터 컬러링을 한 그리고 제가 디자인한 것들로 계속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 시리즈도 있지만 다음 시리즈가 BJJ 라이더라는 인간형 그 소품이도 나왔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요 위에 타이거 위에 이렇게 다각형 네, 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거는 저기 카펫 보시듯이 네. 호랑이 등에 이제 다각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그림 스타일이 그 흑백 음. 브러쉬와 그리고 그 다각형 오방색인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구현하려다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저대로 뽑기에는 너무 이제 각이 많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간 최초의 원시적인 어떤 공정이기 때문에 그 각이 너무 많으면 생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줄이고 해서 이런 지금의 뿔 4개 정도로 이제 완성이 됐죠. 사실 이게 없었으면 뭐 유니크한 게 약간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미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주목성도 있고, 화려함도 있고,
색깔들을 썼을 때 저는 좀 센 색깔들을 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강력한. 네. 예. 그게 약간 최초에는 좀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촌스럽다는 말이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여하튼 너무 세면 너무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색들을 계속 익숙하게 쓰다 보니 네, 이제 지금은 네, 재밌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각형을 표현하는 것이 등에 있는 이 뿔입니다. 그 우리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게 이제 유화나 카펫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소프비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이제 다른 형태의 작품이 있으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또 준비 중인 작품은 어떤 게 있는지. 그 BJJ 라이더라는 그 그림으로 이제 인간형 네. 피규어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저번 달에 이제 형품에 출시가 됐고, 그리고 그 지금 속초에서 하고 있는 아트페어에서는 제 그림을 기판 형태로 그 설치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가능성들에 있는 작업들을 한번 고민하게 됐고, 그쪽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설치물에도 한번 접근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뒤에 우리 박물관도 혹시 사람과 관련된 전시를 하면 작가님 한 번 더 오셔. 네. 그 해외 전시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그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뭐 호돌이라든지 또는 수호랑 이런 걸로 상당히 호랑이가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호랑이 작품 그 어떤 반응인지 한번 궁금하네요. 호랑이는 일단 저는 이제 그 북미 쪽에 이제 소프비 팬들도 있지만 오히려 홍콩을 중심으로 대만, 일본, 중국 이렇게 소프비 제 팬들이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범은 호랑이는 익숙한 존재죠. 뭐 일본 심지어 자국에 호랑이가 살지도 않았지만 아시아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 소성박물관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민화들 보면 각 나라의 그 호랑이들이 많이 표현이 돼 있고 고대부터 있었지만 우리나라 민화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느낌이 듭니다. 훨씬 해학적이고 풍자적이고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태국에도 호랑이가 있고 중국에도 호랑이가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호랑이 자체가 신격화돼 있어서 어떤 성역화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서민으로 끌어내린 어떤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은 우리나라밖에 가지지 않은 엄청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랑이가 친구일 수는 없잖아요. 네.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니까 역으로 친근하게 만들었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랑이는 네,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아이콘화됐죠. 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월드컵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는 호랑이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통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또는 만났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호랑이는 자유롭게 그리는 반면에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는 용은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거든요. 교본 따라. 근데 일본도 호랑이가 없으니까 호랑이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지 해학적으로 그리지는 네.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호랑이에 대한 좀 각국의 그림 같은 것들을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재밌을 것 예. 같아요. 특히 재밌는 건 최근에 그 대만 출신의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데 그 친구는 꽤 오랫동안 아시아 호랑이나 그런 것들을 그려왔는데 초반 작업들은 이제 자국의 중국식이었다면 한 얼마 전에 그 친구 그림을 다시 봤는데 우리나라 호랑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까치가 있고 호랑이가 아, 있고. 그럼 우리 그림. 네. 그래서 그렇지. 또 다르지. 음.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께서 호랑이를 가지고 오랫동안 작업을 하셨으니까 처음에 가셨던 그 호랑이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인식이 좀 바뀌었는지 그 점도 궁금하네요. 개인적인 인식이요. 네. 항상 작가들은 하다 보면 이제 루틴이 만들어지고 어, 자기 검열을 벗어나면 그걸 자기 복제도 하거든요. 약간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기 복제. 자기 복제를 경계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아이콘화돼 있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또 찾기 때문에 그 작업을 다시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지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달콤한 독사가처럼 그런 게 아닐까? 그걸 항상 경계하면서
계속 익숙해지고 있고 계속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점점 약간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가끔 어떤 때 보면 TV에 나와서 식당 주인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저는 짜장면집을 하는데 저는 짜장면 절대 안 먹어요. 이런 사람이 있듯이 혹시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호랑이? 저 호랑이에요. 그래. 네. 너무 예상했던 답변인데. 근데 호랑이 그러니까 그 조커 예. 카드처럼 이제 호랑이띠이기도 해서 음. 호랑이는 그쵸 최고죠 저한테 제어를 나타낼 수도 있고 제 아이덴티티도 있기 때문에 네. 최고죠. 그래서 오히려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 이제 두 분은 박물관 전문가들을 모셨고요. 오늘 이제 작가님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또는 이제 앞으로 온라인에 들으실 분들 중에서 이제 아티스트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또 이제 교수님이기도 하시니까 혹시 이제 실전에 필드로 나가기 전에 좀 준비해야 될 사항이나 팁?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강의를 듣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그게 사실은 메인이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건 학교에 있을 때 음. 많이 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라는 건 해야지 되는 거라 그리고 밖에 나가면 실수하면 좀 그렇죠. 힘든 점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교는 이런 안전망이 있고 뭐 해봤자 뭐 F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막 골치아고 F 먹었어 하지만 사실 사회하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학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럼 학교는 훨씬 학생들한테 실수를 계속 할 수 있는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실수하라고, 많이 실패하라고. 밖에 나가서 실수하고 실패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저도 또한 학교에서 약간 전공 외에 다른 일들을 많이 해서 선생님들한테 계속 너는 어떡할래? 막 그랬었는데 오히려 다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니까 이제 학교로 다시 불러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너는 원래 이상한 애였구나. 이렇게 밖에서 이상한 일을 계속 하고 있네. 그럼 들어와서 한번 애들한테 너의 이상한 얘기를 들려주렴. 뭐래 그렇게 불려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네. SNS 활동을 보면 아까도 이제 계속 작가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마케팅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마케팅이 지향하는 점? 이게 SNS가 사실은 독이기도 하고 예. 이제 뭐 너무 과하게 되면 음. 이제 어떤 작가들은 너무 신경을 쓰게 돼서 아예 안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이 이게 맞습니다. 네 그게 멘탈이 좀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항상 왜냐면 작가는 자영업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저 스스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인스타그램에서 대부분의 작가 친구들도 사귀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카이조안과 만남도 인스타그램이었고 이 소프비 아트 BJJ 타이거들도 사실은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그 많은 팬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작가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필요한 시기 뭐 이런 시기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좀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술가로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마케팅 부분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그 초반에 인스타그램이 막 이제 막 올라갔을 때 저는 한 2013년도에 가입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그렇게 지금 가입하면 그 아이디가 굉장히 길죠. 네. 근데 초반에는 제 짧아요. 아이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그래서 좋은데 그만큼 그 곳 자체가 이제 개인이 홍보를 하고 접근을 하고 풀기에는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는 뜻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작가 백제중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일러스트 백제중은 뭐뭐뭐였다. 재밌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사람. 지금은 저 어딘가에 잘 살고 있는데 재밌는 사람이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어. 네.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도 제 작업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이제 박물관 전시 아까 와서 먼저 보시고 네. 이제 앞에 두 선생님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요청을 드렸는데 네.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네네. 선정을.
그래서 요 혹시 특별하게 이제 이 작품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아, 일단은 제일 스탠다드하지 않나요? 네. 우리 한국 그 호랑이 음. 그 이게 호작 네. 네 호작도 까치 호랑이. 까치 호랑이 네. 까치의 역할과 호랑이의 역할들이 굉장히 관계가 재미있고요. 이 표현 자체가 음. 이제 저는 이제 평면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어서 음. 그러니까 정면을 바라보거나 사실은 미나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음. 이 친구도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 같지만 거의 평면이거든요. 그리고 귀가 4개라고 말씀하신 네. 이런 점도 너무 재미있고 이빨 표현이나 네, 이 자체 이 쉐입이나 제 작업과 또 닮아 있고요. 음. 제일 한국의 호랑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호랑이가 아닐까. 얼굴이 너무 귀여워요. 재밌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호랑이 빛나게 변하다. 아마 선생님 작품에 있는 호랑이 위에 이제 이렇게 다각형 이걸 이제 저희가 감안해서 제목을 빛나게 변하다라고 정했는데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번. 네, 네. 아, 안 그, 끄시면- 그 학교에서 애니메이션과 디자인 관련해서 수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학생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강의나 과제라던가 혹시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모든 수업의 하나의 과정이 그림 일기 코너를 하고 있는데 한 7년, 8년 정도 계속 하고 있는 코너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창조를 할 때 가장 작은 자기의 모티브를 찾는 게 그림 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사소한 것들을 이미지화 시켜서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나 뭐 어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랬지만 뭐 자신의 졸업 작품이나 기말 과제의 어떤 주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제일 힘든 지점이 어떤 이야기를 만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과에 있기 때문에 극의 흐름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여서 가장 작은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들인데 뭐 자기 아버님 얘기,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어떤 트러블도 있었고, 어떤 형제에 대한 트러블도 있었고, 뭐 연인에 대한 트러블, 그러니까 계속 그 심도 있게 가다 보면 너무 소소한 개인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수업 안에서만 이제 당연히 이야기가 되는 거지만 정말 친구랑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어떤 뉘앙스들이 항상 학기 후반에는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지만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 하여튼 개인적인 이야기였어요. 또 혹시 다른 질문 하나 또 있을까요? 예, 뒤쪽에 있는 학생. 예. 해외 전시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해외 전시가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작가면서 팬이면서 친구가 된 동갑 친구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호랑이 카펫으로 토랑 74라는 유닛으로 이제 전시를 했었어요. 홍콩에서 최초로 18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 했었는데 18년도에 했었던 그때 전시가 기억이 제일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일본 히데요키 가츠마타라는 친구랑 데하라라는 친구였는데 그 둘을 제가 팬이었지만 친구가 됐고 셋이서 전시를 하고 셋이서 도시락을 같이 그 전시장에 설치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즐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이번 이 전시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방송을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두 명이 앉아 있지만 이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이 뒤쪽에는 우리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우리 박물관 학예자 선생님들, 예, 박효린 선생님, 또 남예림 선생님, 박현경 선생님, 또 김진희 선생님, 그리고 또 이제 그 피커 스튜디오라고 오늘 사실 새로운 전시 기법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생방송 중에서도 이렇게 자막을 잘 처리해 주시고 또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특별히 또
우리 박물관 특별히 서포터즈죠. 예, 나도 큐레이터 학생들이 아마 이 3번 강의하는 내내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대학교 소송박물관 그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200일간 준비했던 여러 영상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